예, 그러고서 이제 한 4년 반 정도 지났고 이제 뭐 그 정도 시점인데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일단 중요한 건 그림값을 한 100배 정도 올렸다. 아 그래요? 예, 아 그 당시보다? 예. 아유 뭐 이거 경사네요. 경사라기보다는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예. 그림값이라는 건 원래 화가 본인이 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부동산 호가랑 비슷한 건데 네. 예를 들자면 시가가 부동산에서 시가가 5억밖에 안 되는 걸 자기가 10억에 팔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정원에 있는 소나무 하나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어떤 사람이 와서 보니까 네. 그럼 나는 이 소나무 하나를 5억 가치로 치겠다 해서 10억 주고 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이제 호가냐 거래가냐 뭐 네. 이렇게 정해지는 건데 그림이라는 것도 이제 그런 성격이 있어서 화가가 그래서 이제 젊은 화가들 중에서 자기 그림을 안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시장에서 요구하는 대학생, 대학원생 정도의 작가에게 시장에서 요구하는 어떤 적정 가격대가 있어요. 그런데 저도 20대 때 그랬지만 20대, 30대 작가들이 자존심은 되게 높잖아요. 나는 세계적인 작가가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미래 가치가 자기가 기대하는 미래의 가치가 현재 그림값에 스며들게 되는 거죠. 예. 그럼으로써 이제 이렇게 자부심이 강한 사람들은 이제 도저히 거래될 수 없는 가격으로 작품가를 매기기도 하고 그러죠. 막 그런 게 호가라는 건데 제가 100배로 올렸지만 그러니까 2019년 초까지 호당 5만 원을 정도를 받았어요. 호당 5만 원. 지금 호당 500만 원. 그러니까 100배가 올랐죠. 그죠? 네. 100배가 올렸는데도 여전히 그 가격에 사겠다는 사람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계약도 됐고요. 호당 5만 원에 사셨던 분들이 500만 원에도 사신다고요? 그런 건 아니죠. 5만 원에 샀던 분들이 있고 500만 원이지만 사려고 하는 분들이 있지만 그 두 사람들의 가정 형편은 좀 많이 다르겠죠. 네. 그죠? 초기에는 아무래도 제가 제 컬렉터들이 처음에 제 컬렉터층이 형성된 것 자체가 자녀 교육 강의 유튜브 강의를 듣고 구독하신 분들이 최초의 컬렉터거든요. 유튜브. 유튜브에서 제가 두뇌 사용 설명서라든가 미래 인문학 같은 책을 예. 써서 이 영상 또 나중에 들으시면 돼요. 혹시 네. 그 기사 정리할 예. 때 이 영상 올릴 거니까. 예. 구독하겠습니다. 네네. 아직 구독 안 했다는 건 상당히 실망스러운데 인터뷰만 하고 예전에 나갔을 때 5년 전에 그 유튜브 영상은 제가 봤었는데 구독을 못했었네요 그때. 인터뷰하는 사람마다 다 구독하겠어요 어떻게 넘어가야지. 예. 그래서 그래서 그때 참 이게 우연히 한 분이 나 가정주부인데 호당 5만 원 오케이 싼 거 알겠어. 근데 나는 100만 원 목돈이 없다 이렇게 나온 거죠. 20호짜리 하나 네. 사고 싶은데 아 20호가 10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너무 많으면. 나 이거 한 30개월 정도 할부로 한 달에 3만 원씩 넣어서 100만 원을 채울 테니 그렇게 계약해 줄 수 있겠냐라고 한 분이 저한테 요청을 했어요. 그때 예. 2019년 초에. 예. 그게 할부 판매가 시작이 된 계기가 된 겁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그림값을 이제 올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한 달에 2, 3만 원밖에 못 넣겠다 이거예요. 그 그림값을. 네. 그러면 제가 이제 그림값을 계속 올렸어요. 그러면은 저런 분들이 그림을 어떻게든 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100개월 할부를 제안한 겁니다. 8년 4개월 동안 5만 원씩 넣어라 이거죠. 예를 들자면 10만 원씩이다 그러면은 8년 4개월 100개월을 넣어 그러면 1000만 원이 되잖아요. 10만 원씩 100개월을 넣으면. 하지만 100개월이 지날 때 그 가격이 아니라 지금 첫 계약하는 가격으로 그림을 드리겠다 이거죠.
그 등락에 그렇죠. 상관없이. 등락에 상관없이. 네. 그러면 100개월 후에는 아마 그림값이 또 100배가 올라 있을 거다 이거죠. 그러면 100배가 올라 있으면 100분의 1 가격으로 그림을 가져가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은. 그러네. 원금을 계속 매달렸으니까. 그리고 저는 뭐가 좋죠? 매달 재료비가 생기잖아요. 최소 유지비가 생기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이렇게 얘기했죠. 이거를 그림 계약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한 작가를 후원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된다. 그래서 매달 후원금을 내는데 이 양반이 100개월 동안 나를 후원했으니 내가 그림 하나는 보답을 해드려야지. 예. 이런 컨셉으로 생각하시면 된다. 그거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신선한 발상이네. 네네네. 그래서 이거를 후원에 동의한다면 이걸 시작해라 이거죠. 이게 후원인 걸 동의한다면. 예. 그럼 100개월 후에는 그게 다 채우고 나면 나는 당연히 그 그림 값과 상관없이 이건 보답이니까, 후원에 대한 보답이니까 지금 현재 이 그림 값어치가 얼마냐를 내가 따지면 안 되죠. 네. 선물과 선물의 교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저한테 이제 매달 이렇게 돈이 들어오시는 분들을 제가 그래서 후원자라고 부르고 아미고라고 부르는 거예요. BTS의 아미 플러스 예. 그래서 아미고라는 별명을 갖게 된 거예요. 아미고라는 별명이 이제 그렇게 탄생을 했어요. 한 2, 3년 전에 했나 모르겠어요. 예. 후원하는 이제 단체 분들이 이제 아미고. 근데 저에게 이제 10,000원 이상 후원하신 일시적 후원도 있잖아요. 네. 일시적 후원자 포함해서 총 1,500명인데 네. 그 중에는 자기 자녀 이름을 이렇게 넣기도 한 분들이 있어서 대략 1,000명의 아미고가 있죠, 현재. 네. 그러니까 그간에 우리가 바뀐 게 5년 동안 뭐가 바뀌었냐? 약 100명의 후원자가 1,000명의 후원자가 됐다는 거죠. 자, 그림값도 100배가 됐고 후원자는 10배가 늘어난 거죠. 예. 그림값은 100배. 그런 변화가 있었죠. 좀 요약하셔도 돼요. 네. 기사에는. 1,000명이면은 대단하네요, 후원자가. 네. 그 중에 적극적 후원자가 이제 여전히 100분 정도가 예. 좀 적극적인 후원자고. 그림이나 어떤 조형관에 있어서 변화가 있었다면요? 사실 기본적인 눈동자의 우주, 관찰자 효과, 평행 우주, 다세계 해석, 휴 에버렛, 예. 저의 또 다른 기사들을 참고용으로 제가 이렇게 보내드릴 수 있는데 기본적인 조형관에서는 변화는 없고 좀 예전에 하고 싶었던 작업들을 돈이 없어서 못했던 작업들을 이제 다시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니까 제가 20대 때 하고 싶었던 작업들 중에 무슨 조각 작업도 있고 하거든요. 네. 이제 그런 건 인터뷰에서 말하고 싶진 않고요. 예. 이제 어느 정도 재료비에 여유가 생겼으니까 과거에 내가 포기했던 것들을 이제 더 하고 싶다. 의욕 같은 게 생겼고요. 지금 현재 주로 하고 있는 눈동자의 우주 컨셉은 좀 변하기도 어렵고 그렇죠. 예를 들자면 물방울 그렸던 김창렬 화백이 한 1, 2년 전에 돌아가셨던가 고 김창렬 화백이 물방울을 언제부터 그리기 시작했을까요? 한 4, 50년 그리지 않았을까요? 그렇겠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우환 같은 분도 한 30년은 점을 찍었을 거예요. 네. 그러다가 이제 위작 사태 때문에 붓을 놨더라고요, 그분이. 네. 지금 설치로 갔던데. 중요한 미술사에서 중요한 사건이긴 했죠, 위작 사건이. 어쨌건 우리가 화가가 보면은 컨셉 하나를 정하면 최소 30년은 계속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런 것 같아요. 자기가 30년 정도를 연구할 만한 가치의 컨셉이 아니라면 아예 시작 안 하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그 컨셉을. 마치 그 워렌 버핏이 말했던 가치 투자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 가치주를 사서 오랫동안 지켜보듯이 우리가 그림 컨셉을 하나 사서
산다기보다는 글쎄 산다는 말도 통할 수도 있죠. 그 컨셉을 쉽게 얻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자기 인생의 경험이라든가 고난을 겪는다거나 하는 또 공부를 한다거나 책을 본다거나 해서 컨셉을 얻는 거거든요. 네. 공짜는 아니죠. 네. 컨셉이. 그래서 그 좋은 컨셉은 충분히 30년 이상 매달릴 만한 그런 가치가 있고 눈동자의 우주, 제가 눈동자의 우주 컨셉 2006년에 처음 떠올렸을 때, 그 2006년이거든요. 벌써 20년 정도 됐네요. 예. 그때 저는 평생 이걸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만큼 값어치 있는 컨셉이라고 느꼈어요. 2006년에. 난 이걸 평생 이 그림을 한번 끝까지 개발시켜 보겠다. 그때 그 주제를 설정하신 것도 굉장히 우연찮게 찰나간에 설정이 된 주제 아니었나요? 고양이 눈동자를 보고 영감을 떠올리는. 예, 기억을 하시네요. 고양이 눈에서 비롯되긴 했으나 고양이 눈은 사실은 방아쇠 역할을 하긴 했지만 네네. 평행 우주를 그리고 싶다는 생각은 이미 15년 이상 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관심이 있으셨죠? 그렇죠. 멀티버스나 평행 우주에 대해서 이미 영화도 많이 나오는 상황이었지만 우리가 영화로 멀티버스를 표현하기는 쉬워요. 동영상으로. 예. 왜냐면은 그 닥터 스트레인지 보면은 웜홀 같은 그 스타게이트나 웜홀 같은 데를 통과하면 계속 다른 세계가 나오는 영상이 나오거든요. 그 1분짜리 영상으로 표현할 수 있죠, 멀티버스를. 근데 어떻게 단 하나의 화면으로 표현할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그 하나의 화면은 역시 눈동자의 우주군, 눈동자의 뭔가를 그리워 넣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딱 결정적으로 2006년에 이제 이거다라는 확신이 들었던 거죠. 그리고 고양이가 역할을 하긴 했습니다. 동네 고양이가 그때 외롭게 혼자 제가 시골 월세 5만 원짜리 시골집에서 칩거할 때 옆집 고양이가 친구였기 때문에 마침 옆집에서 고양이가 새끼를 낳았어요. 우리 새끼 고양이 되게 예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옆집 놀러 가서 새끼가 한 5마리 되는데 한 마리씩 눈동자를 보는 거야 이렇게 새끼를. 눈동자 색깔이 다 다른 거 있죠. 한 배에서 나왔는데 색깔이 조금씩 달라요. 그 같은 형제자매지만 워낙에 이제 DNA가 섞여 있다 보니까 그때 참 좋았어요. 그 고양이 눈동자들의 그 다른 색깔들을 본다는 게. 그래서 지금도 이제 한 마리 키워요. 지금은 지금 키우는 포춘이라는 고양이는 황금색 눈동자를 가지고 있어요. 살짝 연두색이 약간 있는 황금색 눈동자를 갖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그려야죠. 이렇게 눈동자 색깔을 한번 잘 재현해 보려고 하는데 어쨌건 질문은 그동안 조형관의 변화가 있었느냐? 대답은 2006년에 그 컨셉을 떠올렸을 때 나는 평생 이걸 그려야 되겠다고 생각했다. 그 정도의 값어치 있는 컨셉이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은 뭐 물방울을 그린다 그러면 오케이 30년 40년 점을 찍는다 오케이 2, 30년 하지만 나는 그건 평생 그릴 만한 아주 중요한 미술사에 남을 만한 컨셉이다. 일관된 기조를 아직까지 이제 유지하고 계시다. 그 표현하고자 하는 그 관찰자 효과 평행 우주를 계속 그리고 있고 조금씩 발달하고 있다. 조금씩 발달하고 있다. 기법적으로 발달하겠죠. 기법적으로. 그때 제가 찾아뵀을 때는 창조 화력 발전소 요거를 만들기 전이셨죠? 만든 직후였네요. 만든 직후였었다고요 그때가? 직후였지만 아니 전이구나. 전이죠. 만들기 한 6, 7개월 전이네요. 말씀은 넌지시 주셨던 거 2019년 말이니까. 기억을 합니다 제가. 네네. 그 법인을 만들어서 투자를 받았기 때문에 그 1000평짜리 화실을 살 수 있었어요. 그 투자금으로. 그래서 지금 저기 익산에 그 1000평짜리 화실이 있고 이제 거기는 그러면 본사가 익산에 있는 겁니다.
본사는 여기고요. 예. 본사는 현재 이 자리고 예. 거기는 제 작업실이죠. 작업실. 익산. 작업실이고 우리 회사 그 창조화력발전소가 소유한 건물이겠죠. 건물이고 잠깐만 내가 그 CCTV 좀 보여드리게. 내 큰 폰. 그 벽화를 그리기 위해서 준비해 놓은 그 넓은 화실의 CCTV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 창조화력 발전소를 만들게 되신 계기는 어떤 좀 어렵고 형편이 어렵지만 아직 가능성 있는 젊은 작가들 이런 그러니까 분들을 이제 좀 도와주고 하는 그런 어떤 그러니까 계기- 이제 그 그림 생존 작가의 그림 매매에는 세금이 붙질 않아요. 예. 근데 저는 이제 그림 대금이 많이 들어오고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사회 환원을 할까 하다가 아르바이트나 이렇게 사람들을 뽑아서 고용을 시켜서 이거를 이 돈을 이렇게 사회에 환원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죠. 또는 기부도 꽤 많이 했고요. 재능 기부의 일환으로 봐도 되겠네요. 그냥 기부죠. 그러니까 재능을 기프트라는 재능을 활용한 사회 환원을 하고 싶었으나 저는 사람들과 함께 한다라는 것이 그렇게 골치 아픈 줄 몰랐어요. 왜냐면은 그동안 쭉 혼자 살았잖아요. 예, 그렇죠. 화가로서 가난한 화가로서 외롭고 고양이가 친구였잖아요. 근데 실제 이제 그 고용을 해보니까 우리가 사람은 참 다양하구나.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구나. 이걸 경험을 많이 했고 그래서 왜 그 부자들이 기부를 할 때는 이렇게 하고 사람을 고용할 때는 이렇게 하고 뭔가 그 사업가들이 그 책 같은 걸 보면 뭐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뭐 책들이 있어요. 예. 매뉴얼들. 매뉴얼이 룰이 정해져 있던데 제가 사람들을 많이 경험해 보니까 그 룰이 왜 생겼는지 알겠더라고요. 거기서 일단 약간 직원들을 상대하면서 사업가로서 좀 공부가 됐어요. 근데 전에 어떤 분이 다른 분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화가님은 법인도 차리고 사업도 하고 그림도 그리는데 화가가 꼭 사업가가 되어야 하는 것이냐? 라는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 질문 아직 안 해보셨죠? 예리한데요? 그죠? 그런 질문 아직 누구한테 안 해봤죠? 그거는 선뜻 또 질문하기도 좀 애매한 떠올리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대답했죠. 선본홍제라는 것, 그 자본주의가 선본주의로 가야 돼. 자본주의가 선본주의로 가는 거에 대해서 우리 인터뷰 안 했잖아요. 좀 어려운 거. 다 설명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짧은 시간에. 개념은 어렵다는 건 아니에요. 개념은 되게 쉬워요. 인공지능 로봇 시대가 되게 되면 부익부 빈익분 더 심해질 거 뻔하죠. 뻔하죠. 그렇다면은 기본소득이 거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기본소득이라는 걸 선물로 생각해 보면 돼요. 그래서 기본소득으로 만약에 이 사회 경제가 돌아가게 된다면 그건 자본주의랑 더 이상 자본주의로 볼 수가 없다. 우리 일을 해서 근로소득으로 먹고 사는 그런 시대가 아니다. 그거는 선본주의라고 불러야 한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기본소득을 선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간단한 개념인데 그게 선본이고 홍제라는 건 이제 널리 그 환단국에 나오는 개념인데 홍익재물 사상이거든요. 그래서 선본 홍제라는 그 일종의 구호가 제가 화가로서 좋은 그림을 그려야 된다라는 건 그냥 기본적인 건데 내가 정말 왕창 성공한 다음에 난 뭐를 할 것인가. 진짜 성공한 화가라면 돈도 많이 생길 거고 그죠? 그래서 선본홍제를 생각한 건데 이런 것 같아요. 예술가라는 직업이 뭔가를 더 아름답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그 예술가는 사회도 더 아름답게 만들고 싶겠죠. 화폭에서만 머물 수도 있는데 화폭을 떠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벗어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화가가 화폭을 벗어난 순간 사업가가 되는 거예요. 왜냐? 봐요. 그래서 뱅크시에 제가 예를 들었어요. 예. 뱅크시가 난민 벽화를 그렸는데 스티브 잡스가 이렇게 보따리 메고 도망가는 그림을 그렸어요. 네. 그 왜 그랬냐면 이제 트럼프 같은 사람이 난민을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하잖아요. 장벽 세우고 체포하고 추방시키고. 근데 스티브 잡스 아버지가 난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스티브 잡스를 낳은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난민 중에 나중에 스티브 잡스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를, 그러니까 니네들 지금 인종차별하지 말고 너무 그러지 말아라 라는 의미로 스티브 잡스가 도망가는 난민처럼 해서 그린 뱅크시의 그림이 있어요. 예. 그거는 사회적인 어떤 의도만 드러내는 거죠, 일종의. 약간 캐치프레이즈 같은 거죠. 그죠? 그런데 그 뱅크시가 실제로 난민 구조선을 배를 사서 난민을 구조하는 활동을 합니다. 난민을. 보트피플 같은 그런 난민을. 자, 그러면은 그 배에 조타수, 선장, 조타수, 갑판원이 있어야 될 거예요. 아마 한 3명 정도는 꽤 크더라고요. 배가. 네네. 사진으로 봤는데 꽤 커요. 최소한 2명은 있어야 돼요. 월급 줘야 되잖아요. 그 2명한테. 네. 월급 주는 순간 사장이 되는 거예요. 설마 자원봉사 했을까요? 그 난민을 조정해주는 뱅크시가 난민 구조 활동을 예술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예술, 사회를 뭔가 좀 더 아름답게 하고자 하는 예술이잖아요. 네. 그 순간 월급을 줘야 된다고. 즉 무슨 얘기냐면 화가는 화폭을 벗어나는 순간 사업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봉 형제를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화가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사업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불가피하게. 불가피하죠. 자 보세요. 뭐 예를 들면 굿네이버스 같은 자선 단체가요. 네. 참 불행한 일인데 모금을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70%를 월급으로 쓴대요. 아 근데 모금에. 이거는 명예훼손이 될 수 예, 있어요. 예. 명예훼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굿네이버스로 얘기 안 할게요. 이거는 그냥 오프 더 레코드. 오프 더 레코드로 가는데 어느 자선 단체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50% 이상을 자기 내부 인원 월급 주는 데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기부액은 절반밖에 안 된다. 사실 40%뭐 그 통계가 나와 있는 게 있더라고요. 더 놀라운 건 예전에 제가 교회 다닐 때 신도들 교회 기부금을 이렇게 내잖아요. 네. 아니 그 헌금. 막 사랑을 외치잖아요. 교회 밖으로 나가는 자선 그 퍼센트가 7%. 93%가 전도사 월급, 목사님 생활비 7%만 나가요. 그러니까 어쨌건 그 정도로. 아니, 통계가 나온 게 7%. 제가 예전에 한번 들은 언제적 통계인지 몰라요. 예. 지금은 더 늘어났을 수도 있어요. 지금 15%일 수도 있어요. 사회화는 되는데. 예. 자, 그러니까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사회적으로 환원을 시킨다라는 것이 나 환원을 시키기 위해서 이 자선단체를 차렸어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 그렇게 유지비가 많이 들고 그게 참 어려운 문제라는 걸 지금 좀 얘기하고 혼자 할 수 있는 싶은데 일은 아니니까. 네네네 어려운 문제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만큼 제가 이 좀 다각적인 예술의 범위를 좀 이렇게 크게 넓게 생각하고 있다. 이제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건데 그런 것까지 고민하고 있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자선단체를 차려야 되는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왜 그런 단체들은 사회 환원율이 그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을까, 뭐 그런 구조적인 것을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주 오랫동안. 잘 정리해 보세요. 요약하면 돼요. 네. 인터뷰는. 알겠습니다. 질문이 뭐였죠, 근데 이게? 질문을 제가 던졌나요? 왜 화가는 사업가가 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질문. 예. 이게 창조화력발전소. 맞아. 얘기하다가. 맞아. 예, 그래서 맞죠. 그래서 법인을 차린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그 법인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개인 화가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네. 법인을 차려야만 할 수 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예술의 세계에 그런 있어도. 어떤 단면을 보고 네. 예술가가 사업을 하냐 이런 식으로 폄훼를 해선 좀 안 된다. 그거는 그렇죠. 조금 예. 그거는 예술의 범주, 예술의 범위에 대해서 본인이 고민이 부족했다. 예. 그 질문자가 본인이 부족한 거죠. 예.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보통 대중들이 보기에 예술가들은 배고파야 된다, 순수해야 된다. 네네. 이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금전과 직결되는 순간 예술가로서의 어떤 마인드는 하락하고 음흠. 주의 시선도 달라진다. 뭐 이런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질문자도 그런 질문을 던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이제 그분은 그 전체 내용을 알고 저의 고민을 알고 질문을 던진 건데 네,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렇죠. 무슨 말씀- 많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화가들을 우습게 보죠. 그러니까 약간 호구로 보는 경향도 있고 사업가들이 그래서 사기를 좀 많이 당하기도 하죠. 화가들이, 그러니까 그만큼 예술가들이. 순수한 예. 예술인들이. 그러니까 너는 순수하게 나에게 당해야 한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 인사동만 나가봐도 갤러리 어떤 중간에 이제 연결해주는 그렇죠. 그래서 브로커들. 브로커들하고 네. 엮여가지고 네. 화가한테는 막 5%, 10%만 주고 90% 이상을 자기들이 가져가는. 해외에서 전시한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작품을 이제 갤러리로 가져가 놓고서는 작품이 실종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작품이 실종돼요. 저 얼마 전에 그 얘기를 아는 작가님한테 들었어요? 네. 아직도 그런 일이 많구나. 와, 저는 이거 그러니까 진짜 자기는 여유가 있어가지고 조금 더 많은 작품을 보내고 했는데 심지어 결국은 당했다. 제가 아는 화가는 이렇게 당했어요. SBS 드라마가 있는데 네. 드라마 배경으로 당신 그림을 깔아주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얘는 중간업자예요. SBS 당사자가 아니야. 그러면은 SBS에다가 이 사람이 제안을 한 거예요. 내가 그림을 깔아주겠다. 네. 뭔가 회사가 있긴 있어. 그리고 이 사람이 화가를 모집해. 실제로 드라마에 그림이 나와. 오, 행복하죠 그때까지는. 자, 드라마가 끝나서 그림을 찾으러 갔어. 이 업체가 사라지고 없는 거야. 이거 어디로 갔나? 업체도 사라지고 그림도 사라졌어. SBS도 모른대. 누군지. SBS는 이제 중간 업체 그림을 다시 이제 돌려준 거야. 돌려줬는데 그럼 이 업자는 화가한테 그림을 돌려줘야 되잖아. 그렇죠. 근데 그림과 함께 사라지다. 이런 사기도 있어요. 기가 막히네. 그런 기가 막힌 사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셈에 흐린 분들이 많다라고 네. 그러나? 그렇죠? 이제 그림만 순수하게 그리시던 분들이라 약간 그래서 세상 물정이 조금 실은 어렵고. 제가 우리 아미고님들 후원자들한테 직접 투자를 받게 된 이유가 과거에 그런 사기 사례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사실 갤러리를 상대하기가 두려워요. 그런 것도 있었어요. 후원회가 있으면은 조금 듬직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사건 사고들을 절대 낄 수가 막아줄 없죠. 수 왜 있고. 직접적으로 제가 돈을 받고 이렇게 재료를 사고 운영하기 때문에 중간에 그 모 갤러리인데 모 네. 갤러리 관장이 약간 우리가 참 연예인들이 가끔 매니저한테 사기 당할 때 네. 그 앵벌이 당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물론 자기 친형한테 당하는 사람도 있긴 한데 이렇게 열심히 활동을 하던 연예인이 그리고서 통장을 맡겨놓잖아요. 80% 이상이 횡령돼 있잖아요. 돈이 빠져 어디로 간지 모르잖아요. 약간 그런 방식의 갤러리도 꽤 있어요. 너는 그림만 그려 이거지. 돈 버는 건 신경 쓰지 마. 내가 열심히 해서 너한테 돈 주고 있잖아. 근데 자기는 뭐 한 달에 3억씩 버는데 화가한테는 300만 원 월급 주고 끝 이런 식으로 나중에 줄게 다 썼어 돈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중간에 더 돈이 다 사라져가는 이제 그런 케이스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들었기 때문에 좀 저는 다른 방식으로 성장하고 싶었어요. 근데 마침 유튜브라는 플랫폼이 그걸 가능하게 해준 거죠.
제가 1인 방송을 했으니까 1인 방송이 가능하게 구독자 중에서 후원자가 나온 거니까요. 질문이 뭐였지? 어쩌다 여기까지 왔지? 넘어가죠. 이제 예술과 순수 그리고 어떤 뭐 사업적인 영역 이런 것들의 어떤 경계에 걸쳐 있는 예술인들의 어떤 현실 그런 것들하고 연결을 지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제가 또 지아트라는 주식회사를 또 차리고 그 이외에 법인이 또 있어요. 주식회사 지아트. 카롤 주 지아트. 거기에 또 대표인데 지아트 방금 연장선상에서 그렇게 예술인들이 좀 앵벌이 당하고 착취당하고 어떤 그런 걸 방지해보자라는 취지도 있었어요. 주 지아트가 예. 창립된 게. 그래서 그림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전부 회원으로 모아서 그럼 이 중에는 의사 출신 회원도 있고 사업가 출신도 있고 이렇게 해서 그 자체 내에서 하나의 그림이 거래되는 플랫폼을 만들어 보자 라고 약 20년 전에 지아트라는 사단법인 그 동호회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게 한 이제 지금 한 거의 20년 됐는데 대략 해외가 한 17,000명, 예. 우리나라 애가 뭐 한 7,000명에서 대략 한 25,000명에서 3만 명 정도가 서로 이렇게 소통하는 예. 그런 모임이 있어요. 지아트라는 모임. 근데 예. 그거는 사단법인 지아트. 저는 주식회사 지아트. 예. 그래서 그 사단법인에서 예를 들면 아트페어 같은 걸 한단 말이죠. 그러면 주식회사가 그걸 주최를 하고 지아트페어 같은 걸 해요. 그러니까 지난 5년간의 변화 중에 또 굉장히 중요한 게 주식회사 지아트가 생겼다라는 것도 인터뷰에 들어가야 되겠네요. 예. 꼭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래서 그래서 그동안 설립 목적은 목적 자체가 걱정 없이 예술을 즐기는 인구를 만들자라는 거죠. 별로 뭐 예술인들의 권익을 사기당할 보호해 걱정도 없고, 그렇죠. 걱정도 없고 또 중간에서 떼먹는 것도 거의 실비만 받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그래서 지아트 전시를 지금까지 수십 번 했어요. 예. 수십 번 했는데 그 전시 비용을 제가 다 후원하고 했는데 제가 그 지아트 전시할 때마다 전시 도록 앞에 지아트 전시 도록 앞에 내 인사말 한번 보여드리고 대화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거든. 예. 한번 볼까요? 가 사진 찍어 가시면 예. 기사 쓸 때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 제가 밑줄 쳐서 예. 꼭 사진 찍어 가시면 대화로도 제가 풀어드리겠지만 그게 AI 인공지능 로봇 시대랑 관계가 돼요. 예. 무슨 얘기냐면 우리 지구상에 백수가 많아질 게 뻔한데 그 백수들이 백수라고 느껴지지 않도록 스스로 크리에이터나 예술가로 느끼게 하자는 거죠. 또는 덕후. 그래서 아무나 예술을 즐기게 해주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미협이라는 곳은 예를 들면 개인전 3회 이상, 단체전 7회 이상의 자격 조건이 있어요. 예. 회원 등록을 못해요. 되게 웃긴 게 뭐냐면 뭐 2년제 졸업자는 뭐 몇 번 이상의 뭘 해야 되고 뭐 4년제 졸업자는 뭘 해야 되고 이게 이제 지아트 중에서 그 인공지능 로봇 있잖아. 그 얘기가 나온 게 얇은 것일 수도 있는데 제가 여기다 밑줄을 좀 볼게요. 글쎄. 몇 년도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공지능에 대한 펼쳐봐야 돼. 펼쳐봐야 돼. 그러니까
이게 나오네. 봐. 이거네. 빠른 속도로 확산 중인 AGI 로봇 디지털화는 모든 인간들을 실업자로 만들어가는 이런 시기에 현재 예술가들은 원래 사람은 예술가로 태어났음을 선포하고 더욱 예술을 즐기며 몰입해야 도리라고 생각한다. 이런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이 지구에 실업자로 넘치게 할 것이냐 예술가로 넘치게 할 것이냐라는 그 고민에서 이 지하트가 탄생을 한 거예요. 이 부분이 좀 많이 잘 나타나 있고요. 지하트가 지금 뭐 지회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까? 네네네. 그 지하트 지회 있잖아. 조직표. 그거 좀 한번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지하트 페어를 했거든요. 예. 이거는 포스터 하나쯤은 제가 저기 정식 뭐랄까 파일로 한번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아 예. 이거 지금 한번 보내드릴게요. 지금 네. 문자나 저 보세요. 여기 뭐라고 해놨나요? 이거는 그러면 설립이 2021년도에 된 겁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모임은 굉장히 오래됐지만 주식회사 설립을 사단법인화하면서 동시에 이제 회장단, 예. 전국에 다 지회가 있고 사무총장이 있고 다 그래요. 이렇게. 이 파일은 다 보내드릴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모임이 있었는데 이제 그 지하트 모임의 창설자, 창립자가 제 친삼촌이고 고한석 씨예요. 네. 그런데 이제 삼촌이 하루는 고민을 털어놓는데 이게 이만큼 만들어놨는데 이 그 취지를 그러니까 아무한테나 이 지하트 주식회사를 맡길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면 그 취지가 이 사람들을 모아놨는데 이거를 또다시 돈벌이에 활용해버리는 방식으로 갈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주식회사를 맡아줬으면 좋겠다라고 삼촌이. 그 대신 이제 저는 6억을 써야 되는 거죠. 지하트에. 6억을요? 왜 자기가 그동안 6억을 썼으니까 삼촌이 약간 대략 실비로 따지면 5억은 쓴 것 같아요. 삼촌이 5억 쓰고 제가 한 5억 쓰고. 왜냐면 이 전시회 비용을 다 대야 되거든요. 이거 한 번 할 때마다 2천만 원씩 들어가요. 이번 6천 들어갔어요. 이 전시는 비용 6천이 들어갔어요. 요런 거 하려면 한 1,500 들어가고 이 정도 두께 하려면 그거를 다 작가님께서? 네, 제가 다 포함한 거예요. 지금까지 4억 5천 정도 들어갔더라고요. 여기 계신 분들 아직은 이름들이 많네요. 당연히 인터뷰했던 분들 꽤 있을 겁니다. 호철경 이분은 그렇죠. 미업 이사장으로 네네. 하셨던 분이고 네네. 김세정 작가님도 제가 아는 분이에요. 미업에 계신 분들이 이제 미업의 한계를 많이 느끼고 있고, 근데 미업과 지하트는 좀 이제 좀 뭐랄까 상호 보완 관계? 지하트는 그냥 자격 안 되는 사람 아무나 다 들어올 수 있고, 예. 미업은 선별적으로 들어가고 그런 보완 그게 관계라고 없죠. 볼 수가 있죠. 지하트 얘기가 좀 들어간다면 지난 한 4, 5년간의 예. 변화 중에 아주 중요한 변화일 것 같습니다. 아니 대표를 맡으시는 그런 중책을 맡으시는 것도 모자라 후원까지 작가님께서 직접 하셔야 된다니 이거는 억울한데요. 왜 그러냐면은 원래 목적이 그거였잖아요. 목적이 인공지능 로봇으로 점점 실업자가 늘어나는 네. 이 사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가 목적이었잖아요. 자, 그러면
예술을 즐기게 해줘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화가들이 얼마나 뭐 99%는 가난하지 않을까요? 거의 그렇죠. 예. 자 그럼 이거 이 아트 22년 아트피 하는데 총 비용 6천만 원 들었는데 한 100명이 참여했다고 쳐봐봐요. 네. 자 당신들 60만 원씩 내고 이거 합시다. 몇 명이나 참여했을 것 같아요? 비용 우리가 다 낼게요. 여러분은 10분의 1, 10%만 되세요. 부스비. 그러니까 그때 아트페어를 했는데 부스비를 30만 원 받았어요. 지금 아트페어 아트페어 부스비 얼마인 줄 아세요? 지금 4,500해요. 4,500. 343 300 넘어요. 웬만한 아트페어 부스비가. 그때 우리 지아트페어 부스비 30만 원 받았어요. 사실 10분의 1 받은 거예요. 네.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5천만 원 정도는 비용이 지원 제가 쓰니까. 게다가 거기 전시하는 사람들 그림까지 또 사주고 그랬던 거죠. 따로 더 썼죠. 그 비용 말고. 이게 거의 한 8천만 원 들어갔다고 봐야 돼요. 앞으로도 계속 그러면은 후원을 하셔야 되는 거죠? 뭐 그런 운명이라고 봐야죠. 예. 근데 그것이 예. 단기적으로는 제가 사실 마이너스가 많잖아요. 많은데 제가 이제 아까부터 계속 얘기했던 선본홍제 사상이라는 것 참 이 뭐랄까 이 문명사는 최근에 Same as Ever인가 불변의 법칙인가 변하지 않는 것들이라는 책이 나와서 막 유튜브에 막 떠돌던데 굉장히 중요한 게 스토리텔링이나 어떤 한 사회를 이끌어가는 사상 같은 거예요. 예. 거기에 뭐 공산주의 혁명도 이제 그런 식으로 됐던 거고, 그러니까 선본홍제라는 이 사회가 인공지능 로봇 시대에 정신적 안온 시대에 어떤 사회로 흘러가야 되느냐라는 그런 어떤 사상이나 용어를 만들고 그렇게 제가 실천해 가고 있잖아요. 1,000명의 후원자들 중에서 아마 900명은 저의 그 스토리텔링이 좋아서 저를 후원했을 거예요. 예. 100명 정도는 수익성을 보고 했을 수 있어요. 10%는. 예. 하지만 90%는 그 스토리텔링과 저의 어떤 행동의 진정성 같은 거, 그걸 보고 저를 후원하고 있다고 네. 봐요. 그 심지어 이제 진짜 한 분이 저한테 카톡으로 보냈던 건데, 그분은 저한테 지금까지 거의 3억을 보내신 분이거든요. 나는 고 작가가 남들을 돕는 모습을 볼 때 가장 그것이 좋다. 그러면서 저한테 그 돈 보낸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 후원자들 아미고님들이라고 예. 부르는데 후원자들과의 저의 그 어떤 스토리라고 말하면 좀 그렇고 사상적인 동조성 뭐 그런 것들은 보통 화가 후원회하고 좀 다른 측면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화가이자 약간 사상가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예. 연결고리가 조금 다른 느낌이네요. 네. 다른 어떤 후원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작품, 그러니까 작가님의 이런 작품만 보고 이 작품이 좋아서 나는 그냥 후원하겠다. 이 작품을 분들이 집에 이제- 걸고 싶기 때문에 내가 선불로 이렇게 그렇죠. 그게 이제 후원하겠다 대부분의 이런 후원자들의 방식인데 그런 분들도 많긴 하죠. 네. 많긴 한데 지금 제가 몇몇 저한테 찾아오시는 분들이 특히 그런데 그 선본홍제 사상이 그렇게 좋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막 1,000만 원 이렇게 일시불로 보내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 몇 프로인지 정확히 제가 예. 모르겠는데 예. 아마 절반 이상은 중요하지 않죠. 중요하지 않은데 예. 그렇게 표현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요번 그 기사를 통해서 꼭 요 부분은 좀 기사로서 남기고 싶다 하는 말씀 한 말씀 제가 듣고 갈게요. 벌써 끝내려고 인터뷰를 1시간도 안 했는데. 더 할까요? 작가님하고 말하면 그 인터뷰를 하면은
하루를 써도 모자랄 것 같은데. 그래도 15분을 더 해야 뭔가 나올 것 같은데 지금 뭔가 두 번째 인터뷰로서 지난 예. 5년간의 중요한 걸 지금 전달을 해야 된다. 예. 중요한 변화를. 어떤 뭐 작품의 또 기존은 질문 같은 거 떠오르는 거 있으면 생각 좀 해보실래요? 지금 제가 이제 요 인터뷰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거는 네. 어떤 작품과 어떤 조연관의 변화, 요거는 이제 일관적으로 유지를 하고 계시다라는 그 부분을 그렇죠. 이제 제가 짚었고, 네. 나머지 이제 작가님께서 이제 어떤 사회, 우리 사회적으로 이제 끼치시는 어떤 선한 영향력, 지하철이라던가 그게 이제 또 후원자들과 함께 선순환으로 이제 네. 연결고리가 돼서 돌아가는 그 돌아가고 있죠. 그런 부분들에 조금 더 이제 제가 치중을 할까 하거든요. 예. 그런 어떤 뭐 사업가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아니 자선 사업도 사업이니까요. 예, 예술가로서 좀 아까 뭐 저기 무슨 그런 굿네이버스 같은 회사 얘기했잖아요. 자선 네. 사업인데 알고 보면 자기 내부적으로 더 돈을 더 많이 쓰는. 예술가의 영역에서 할 수 있는 것들, 최대한 이제 사회에 전달할 수 있는 것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조금 기사를 화분기통 얘기하면 될 것 같네 마지막으로. 아 그러니까 이거 뭐 여기다 메모해도 돼요? 예. 네. 여기에 대한 얘기하고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 예. 지난 5년간의 변화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2018년경에 그때 이제 비트코인 뭐 투자하세요 등등등등 얘기가 많이 나올 무렵인데 미래 사회가 이렇게 될 거라는 느낌이 계속 드는 거예요. 요거 그린버니 기축통화인데 요게 2019년에 논문이 하나 나와요. 아참 지하트 포스터, 그러니까 지하트백 포스터 하나 보내드리고 지금 인터뷰 하면서 보내야 돼. 왜냐면 지금 안 보내면 일이 많아져. 지금 기자님한테 왜냐면 신문 기사에 나가야 되니까 지하트 관련된 전시 파일 하나 보내드리고, 그 다음에 2019년에 나온 아트 기반 화폐 소논문 파일 하나 보내드리고, 그 다음에 선보농제 기사, 피플투데이인가? 아니, 선보농제 기사가 서울문화투데이 그 정도 보내줘야 이게 기사가 마무리가 될 것 같아. 그 정도 보내줘야 되고, 2019년에 아트 기반 화폐라는 소논문이 하나 나와요. 이게 이제 국제적으로 여러 명이. 예. 근데 저는 2019년에 이 논문이 있었다는 걸 몰랐어요. 모르고 이 생각을 먼저 한 겁니다. 2018년에.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인터뷰 마치고 그 무렵에 2019년부터 이 그림이 화잖아요. 화. 본위, 본. 기축, 통화에서 기통. 화본기통이라는 걸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화본기통 시대가 온다. 예.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선본주의, 공익, 재물, 그 인터뷰 기사가 다 들어갑니다. 예. 선본홍제, 화본기통. 자, 여기서 얘기하면 끝나요. 화본기통. 화본기통은 제가 처음 들어보는 얘기인데. 있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만든 말이니까. 예. 아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작가님께서 저한테 이 얘기는 안 했죠. 말씀해 주신 내용이 아니라서. 그때는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정리가 돼가고 있는 상황이었고, 근데 그런 얘기는 간간히 하긴 했어요. 유튜브 방송에서. 예. 근데 화본기통이라는 말로 이제 최근에 딱 정의가 내려졌는데, 예. 그림본이 기축통화라는 거예요. 그림이 기축통화다. 예전에 달러의 시작이 은행에 이 정도의 금을 우리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달러의 시작이 금 보관증이었다는 거는 사람들이 많이 알아요. 그러면 미래 사회는 미술품 수장고의 그림 보관증,
화폐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이죠. 지금 인천에서 프리포트라고 그래가지고 자유항이라고 해석이 되는데 자유항. 예. 프리포트에는 거대한 미술품 수장고가 다 있어요. 영화 테넷에 보면 예. 영화의 주 장면이 바로 미술품 수장고예요. 거기 파리에 있는 무슨 공항인데 네. 왜 그럼 공항에가 미술품 수장고가 있을까요? 면세구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면세. 그 안에서 그 미술품을 거래하면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프리포트에 모여서 예. 여기서 자기들끼리 그림을 교환하거나 사고 파는 거예요. 부자들끼리. 야, 나는 마티스 그림이 좋은데 너 예. 마티스 그림 갖고 있잖아. 나 피카소 거 나 좀 질렸어. 피카소. 네 마티스 거 하고 내 거 피카소 거 바꾸자. 차액은 한 500억 정도 되네. 알았어, 500억 줄게. 예. 어떻게 줄까?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음. 그 프리포트 예. 수장고에서 와인 마시면서 자가용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예. 실제로 그렇게 한대요. 상류층 컬렉터들이 그렇게 한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이게 자본화만 되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화폐화 되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 미술품을 소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관료도 엄청나게 많이 내야 되거든요. 예. 수장고에 가지고 있는 그 미술품으로 저장해둔 가치가 뭐 추정할 수는 없는데 꽤 커요. 예. 그런데 이거를 디지털 화폐가 도입이 되면서 그 다음에 STO라는 토큰 증권이라는 게 있어요. 일단 예. 적으셔야 돼요. STO. 그 뭐지? NFS인가요? NFT하고는 좀 달라요. NFT요? NFT는 지금 이미 다 망가졌죠. 예. 망가졌는데 STO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STO를 특집 영상을 6개를 찍어 놓은 게 있는데 유튜브로 예. 그걸 다 보기가 좀 어려우실 것 같은데 토큰 증권이라는 건 뭐냐면 지구상에 물질로서 존재하는 현물을 기반으로 어떤 증권 같은 거를 만들되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네. 바탕으로 그것이 복제되지 않게 하는 거죠. 즉 사기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제 작품이 뭐 여기 하나 있어요. 이게 뭐 1억짜리라고 쳐요. 쳐요. 1억짜리가 작품이 있는데 이 1억짜리 작품을 제가 무슨 수장고에 잘 보관해 두고 이 작품에 대해서 증권화를 만드는 거예요. STO 토큰 증권을 발행을 하고 그것이 전 세계의 블록체인 분산 원장으로 확실하게 보장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1억짜리를 1000개로 나눠서 조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미술품 조각 투자 개념인데 네. 미술품 조각 투자 개념에는 그것이 증권화 개념이 없어요. 아직은. 현재 미술품 조각 투자 개념은 뭐냐면은 조각으로 사서 이게 가격이 오르면 오른 차익만큼 다시 조각으로 분산해서 수익을 나눠주겠다 이거예요. 현재는. 그런데 그것이 증권화되는 게 STO예요. 그러니까 미술품 조각 투자와 STO의 차이점이에요. 이게. 예. 그렇게 되면 뭐냐면은 이 그림은 수장고에가 있는데 예. 이 그림을 기반으로 한 그 증권이 디지털 화폐랑 연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그림의 소장자인데 예. 50%를 현금화할 수 있어요. 50%만. 아니 50%에서 51 규정상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토큰 증권, 그림에 대한 토큰 증권을 50% 이상, 51% 이상 가지고 있어야 자기 집에 걸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다고 쳐봐요. 예. 그러면 피카소 그림을 가진 사람은, 자기 집에 있는 사람은 49%를 남한테 49%만 팔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만약에 그 사람이 갑자기 사업이 파산해서 예. 이 그림을 경매에 내놨다고 쳐봐요. 그러니까 STO를 좀 싸게 발행을 하겠죠. 경매에 내놨더니 뭐 한 10배가 높은 가격에 그 경매가 됐어. 예. 그럼 그 40% 지분을 가진 사람이 그걸 가져가는 거예요. 그 돈을. 그림을. 그림 값을. 오른 값을. 음. 그리고
그 그림이 그렇게 한번 팔리게 되면 일단은 그 STO가 한번 또 뭘까 주기가 끝나는 거죠. 예. 근데 그거를 경매에서 산 사람이 또 STO에 붙일 수는 있어요. 그때는 자기가 산 가격보다 더 높게 붙이겠죠. 예. 그런 식으로 또 다시 돌아갈 수는 있어요. 어떤 그 주기가 예. 눈덩이가 커지듯이 커지겠지 이렇게. 예. 어쨌건 그림을 예술품을 본의로 해서 예. 그것을 증권으로 발행을 하고 그 STO가 CBDC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랑 연결된다라는 이야기는 현재 많이 나와 있고 심지어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걸 실험하고 있어요. 예. STO하고 디지털 화폐를 한은해서 실험을 하고 있어요. 또 우리나라에서 실험하는 이유가 또 있어요. 현재 기축통화국에서 실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비기축통화국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실험을. 네, 거기에 대한 기사는 찾아보시면 또 나와요. 예. 요거는 일단 작가님 기사에서는 조금 배제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배제를 하고 일단 화봉기통이라는 개념은 넣었으면 좋겠어요. 그 개념을 화봉기통이요. 네, 화봉기통이라는 개념을 넣고 바로 그 STO 회사를 준비 중이다라는 기사로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아직 이번 국회에서 통과할 뻔하다가 예. 그 법이 통과를 못했어요. 아마 그러니까 저번 국회에서 예. 이번 국회에서 STO법이 통과를 할 거예요. 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 정도는 얘기해도 돼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그래 그동안 그랬겠고 지금은 뭐 혹시 뭐 새로운 거 있어요라는 질문에 예. 화봉기통하고 STO 발행 회사를 준비 중이다. 그 정도를 쓰면 돼요. 그리고 박 실장 그 STO에 관련해서 뭐 전달할 만한 뭐 자료 없을까? 링크? 내가 그 아미고들한테 보냈던 링크들? 아니면 그 한은하고 한국은행 총재가 말했던 그 기사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좀 보내줘야 이게 기사를 제대로 딱 마무리할 것 같은데 쭉 찾아가지고 검색해가지고 STO를 검색하면 딱 나올 거 아니야 카톡방에 그거를 좀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이제 3분 후면 1시간이거든요. 지금 58분이에요. 예. 자 2, 3분만 얘기하고 마무리하죠 이제. 예. 요거는 이제 화봉기통에 대한 개념 STO를 이제 발행을 준비 중이다. 그 발행 회사를. 말씀까지 이제 제가 근데 아직 법이 통과하지 못했다. 예. 저번 국회에서 법제화는 통과 지금 됐다. 법제 그러니까 상정은 된 거죠. 되고 있는, 예, 근데 과정이고. 국회에서 통과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러지? 상정하고 그거를 땅땅땅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밀려 있었어요 저번에. 예.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올려야 되는 상황이죠. 예. 몇몇 국회의원들이 그걸 올렸는데 누가 올렸는지까지는 난 지금 조사를 못 해봤어요. 문화체육관광부에 있겠죠? 누군가가 예. STO 법을 올린 사람 하면 나올 거예요. 올린 국회의원 그러면 검색은 될 겁니다. 앞으로의 계획, 목표 이 정도 한번 제가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STO 발행 회사를 내가 직접 내 그림을 STO로 하는 것을 직접 창업을 할 것이다. 저렇게 그 이야기하고 또 이제 앞으로 더 열심히 그림을 하고 싶다. 갈수록 의욕이 넘치고 있다. 예. 이 정도 이야기. 갈수록 의욕이 그림에 대한 애정과 의욕이 넘치시는. 그렇죠. 그러니까 화가의 전성기가 이거는 옥션이나 갤러리스트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예. 화가의 그림은 몇 살 때부터 좋아지는가? 라는 또 통계가 있어요. 그런 통계가 있어요. 있어요. 55세부터예요. 55세부터. 네. 그게 신빙성이 있는 통계인가요? 네. 자, 표본이 있는? 표본이 있어요. 김한기 씨 같은 경우에도 거의 60돼 가지고 그렇죠. 지금 전면 점화를 그리기 그렇죠. 시작해요. 그 전까지 그림은 다 고만고만한 약간 어떻게 보면 남의 그림 표절한 것 같은 네. 그런 거 하다가 진짜 자기 그림을 찾는 게 그렇게 오래 걸려요.
진짜 자기 그림이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게 있을까요? 그 예를 들면 김창렬 씨 같은 경우에 물방울이 자기 그림이잖아요. 그분은 아마 40대 시작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네. 그분은 그런 것처럼 예를 들면 피카소면은 입체파, 즉 소녀의 얼굴이 반으로 나뉘기 시작한 거. 네. 뭐 그거부터가 본격적인 피카소의 청색 시대라는 게 있거든요. 피카소 옛날에 그런 그림 안 그렸습니다. 네. 30, 40대 때. 네. 예. 그렇게 모든 화가들이 진짜 자기 그림을 찾는 순간이 와요. 그게 평균 그걸 이제 55세. 본인이 느끼는 순간 또 정확히 나이 차이가 캐치할 수 조금씩 있어요? 조금씩 있지만 예를 들면 바스키아가 20대에 죽었지만 바스키아가 만약에 60까지 살았다면 바스키아는 분명히 40, 50대경에 뭔가 자기 그림을 찾았을 거예요. 또 20대에 죽었죠, 바스키아. 그렇죠. 네. 20대 후반에 죽은 걸로 알고 있는데 누구나 다 지금 뭐 뱅크시라는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네. 그 사람도 40, 50대가 되면 이제 막 벽 타고 이게 못 하거든요. 암벽 등반해서 힘들어요. 그러면 이제 진짜 자기가 평생 그려야 될 그림이 뭔가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작가님도 지금 제가 55세가 됐다는 얘기예요. 아, 내년에. 그렇습니까? 예, 아마 내년 70년생입니다. 참고로. 그야말로 제 그림을 찾을 때가 됐다. 평균적으로. 뭐 그런 얘기를 좀 인터뷰에 좀 이렇게 극적으로 좀 표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예. 그래서 그 그래. 김한기 피카소 우리가 뭐 앤디 워홀 누구든 간에 보면 이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표준화된 브랜드 같은 게 있어요. 예. 그 그림이 몇 년도 제작된 건지 이 사람이 몇 년생인지를 비교해 보세요. 그러면은 대략 일치하는. 예, 대략 일치하는 나이가 나오게 돼요. 그게 55세라. 제법 그러면은 객관적인 표본이 있는 거네요. 네,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때가 왔다. 예. 5년 전과 다르다. 고리들이 5년 전에 고리들과는 다르다. 예. 그때는 50이었으니까 예. 지금 이제 55가 됐다. 네. 알겠습니다. 작가님 네, 그런 이야기 좀 하고 어떤 작품에 있어서의 열정, 애정 이런 것들이 결집되는 네. 뭔가 아니 올가을부터 이제 뭔가 결집되는 순간인 거죠. 이게 진짜 이제 본격적으로 제대로 펼쳐볼 만한 예. 그런 때가 온 거죠. 예. 근데 그게 느낌이 좀 있어요. 보통이요? 느낌. 저보다 더 어리시죠. 좀 워낙 동안이어가지고. 제가 작가님보다 6살 어립니다. 제가 76년 용띠입니다. 어리시구나. 지금 좀 느끼겠는데 보니까 뭔가 인생에 뭔가 이제 부록의 나이를 넘어서 네. 이렇게 넘긴 넘었죠. 넘었죠? 넘어서 이제 네. 50이 돼가면 예전에 공자님이 지천명이 된다고 하는 건데 그렇죠. 자기 인생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게 되잖아요. 이렇게 자기 저는 인생에 아직 정의를 내릴 만한 나이는 아니죠. 예. 저는 아직 한참 멀었어요. 그게 한 55세는 돼야 돼. 일본에 어떤 그 자기계발서 쓰는 사람 이름 까먹었는데 그 사람이 공자가 정의 내린 그거를 현대인은 거기다가 16년을 더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체력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이 사회 구조가 예전에 항우 유방 봐봐요. 24세, 25세, 30세 왕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죠. 예. 지금 뭐 대통령 되려면 60은 넘어야 되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예전의 시대, 공자의 시대로 보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 사람이 후나이 유키오인가 그 사람이 얘기했던 거 같은데 후나이 유키오가 한 얘기인데 예. 플러스 16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자 나이 때 우리가 40세의 부록이 아니라 56세가 부록이라는 거예요. 그럼 지천명은 어떻게 되느냐? 66세가 지천명이라는 거야. 네. 65세가 넘어야 돼.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후나이 유키오가. 그렇군요. 네. 이런 게 역발상의 이런 거고요. 그런데 예. 보세요. 제가 55세면은 지금 부록의 나이가 된 거죠. 현대적인 의미로 네. 부록의 나이가 된 거죠. 뭐 55세의 의미를 저는 한번 그렇게 한번 정의 내려보고 싶어요. 통계적으로 화가들이 자기 그림을 찾는 시기 그리고 현대적으로 해석하는 부록의 나이 16년은 더 해야 된다. 네. 그런 좀 멋진 멘트로
인터뷰를 마무리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아 예, 멋진 멘트네요. 그 정도로?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처음 들어보는 그런 어떤 내용입니다. 근데 생물학적으로는요, 예, 예. 20년을 더 해야 된대. 어떻게? 그러니까 그 후나이 유키가 말했던 현대 사회 구조 자체가 예. 공자가 얘기했던 뭐 지천명이니 이 불호기니에서 16년을 더 해야 된다고 예. 하는데 생물학적으로 건강적으로는 20년을 더 해야 된다. 예. 지금 그만큼 의료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예전에 50살이 지금 70세랑 건강이 비슷하다는 거죠. 그렇죠. 예. 아 물론 좀 요즘에 70세는 뭐 날아다니죠. 청년이죠. 날아다녀요. 그런 얘기는 뭐 여담이고 예, 예. 쓸 필요는 없고요. 후나이 유키가 맞을 건데 예, 예. 어떤 일본 저자가 뭐 이 정도 표현해도 괜찮고요. 예. 그럼 모르겠어요. 어떤 인문학자라고 해도 되고 꼭 일본이 앉아 그 일본 별로 거시기한데 예, 예. 어떤 책에서 봤는데 이 정도 표현할까 그냥? 음, 어떤 책에서 봤는데 공자 시대와 현대 시대는 대략 한 16년 정도 플러스 해야 예. 그게 맞다라는 걸 읽은 적이 있다. 요 정도로. 일본 얘기 들어가는 것도 좀 별로인 것 같아서. 아이고 5년 전에도 느꼈지만 작가님 인터뷰는 어떤 화가 예술인과의 인터뷰가 아니라 좀 인문학자와 인터뷰를 하는 느낌이고 제가 인문학적 그런 어떤 식견을 조금 넓혀가는 느낌이에요. 네. 예. 조금 있으면 부록의 나이가 올 겁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부록 아닙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그렇게 현대사회가 복잡해져가지고. 예, 예. 오늘 인터뷰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작가님.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끊고. 예, 그러면, 예. 네.